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유럽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통제력 약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새로운 경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애플의 앱스토어 통제력이 유럽에서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기업의 경쟁력 문제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의 규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아이폰 생태계를 강력하게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그 통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규제와 독점 금지법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마커츠 액트, DMA라는 법률이 애플의 통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광고, 온라인 검색, 앱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는 이 규제의 혜택을 본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에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대체 앱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스토어는 포트나이트, 폴가이즈, 로켓리그, 사이드 스와이프 같은 인기 게임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애플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울타리 정원을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이번 유럽의 규제 변화가 강력한 규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오랜 법적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번 유럽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은 그 결실을 맺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포티파이도 유사한 상황에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최근 iOS 앱에서 유럽 사용자들이 앱 외부 웹사이트에서 구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유럽연합의 독점 금지 판결에 따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규칙을 설정했다며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애플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규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상황도 주목할 만한데요.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뒤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애플의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시스템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애플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워 불공정한 독점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 변화는 단지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규제 기관에도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며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의 움직임은 애플의 강력한 통제력에 균열을 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그리고 다른 기술 기업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은 유럽에서의 규제 변화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중요한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경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이슈가 핵심인데요. 이 주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설을 통해 3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자녀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그녀가 부통령으로서 정책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경제적 청사진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2021년에 시행되었던 자녀 한 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복원하고 신생아를 둔 가정에 추가적으로 6,000달러를 지원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경제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건설업체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00만 채의 주택 건설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기업의 가격 인상과 처방약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면 대형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속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 가정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10가지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가격을 협상했고 해리스는 이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슐린과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파트 임대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들이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구매자와 1세대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액 공제 및 계약금 지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주택 소유를 꿈꾸는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계획은 비록 미국 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주거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경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문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그리고 가족 비용 절감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